사기 봉기 27회 진시황 봉기 첫 번째 영정과 조나라. 진시황제는 진나라의 31대 왕으로 성은 영, 이름은 정 또는 조정이다. 즉 진시황제의 성은 또한 조씨이기도 합니다. 조정은 기원전 259년에 조나라의 인질로 잡혀온 진나라 공자 영자초와 그 부인 조희의 아들이다. 정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진시황제 조정이 인질로 가 있던 나라가 조나라이고 그의 모친이 조씨였던 것입니다. 진나라란 진씨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진씨가 이어져 내려오다가 조씨로 왕위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조씨와 진씨의 관계를 우선 살펴봅시다. 조씨들의 선조들은 섬진과 같은 조상들이다. 중현의 대에 이르러 은나라의 대무제의 수레를 모는 어자가 되었다. 그 후손인 비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아들의 이름은 오레이다. 오레는 은나라의 주왕을 섬기다 주무왕에게 살해당했다. 오레의 후손이 진나라를 세웠고 오레의 동생 계승의 후손이 조나라를 세웠다. 계승의 맹중을 낳고 맹중은 주성왕의 총애를 받았다. 이가 태고랑이다. 고랑은 형보를 낳고 형보는 조보를 낳았다. 조보는 주목왕의 총애를 받았다. 조보가 도림에서 도려, 화류, 노기 등의 명마 8표를 얻어 목왕에게 바쳤다. 목왕은 조보를 마부로 삼아 서쪽으로 순수를 나갔다가 소왕모를 만나 함께 놀다가 돌아갈 생각을 잊었다. 이때 서원왕이 방기를 들자 주목왕은 하루에 천리를 달려가서 서원왕을 공격하여 벌어진 싸움에서 크게 이겼다. 주목왕은 자기의 수레를 몰던 조보의 공을 취하여 조시성을 내렸다. 이로부터 조시성이 생겼다. 조씨와 진씨는 전욱 고향의 후손 중 영씨의 자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조씨와 진씨는 은나라 마지막 왕인 주왕을 섬겼던 오레의 후손이 진나라를 세웠고 오레의 동생 계승의 후손이 조나라를 세웠다고 하니 진나라와 조나라는 혈연상 특수관계였던 것입니다. 현재의 역사책은 염제 신농의 후손인 여불리라는 인물이 자신의 기녀를 영자초에게 바치고 많은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며 영자초를 조나라에서 탈출시키는 것으로 설정되어 또는 조작되어 있지만 진나라는 영정의 증조부인 해문왕 시대 이미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을 장악하고 그곳에서 왕인 황제를 칭한 최강국입니다. 진왕 영정, 킹메이커 여부리. 왕위를 물려받는 것은 천운을 타고났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태자 또는 세자이면서도 왕위를 물려받지 못하는 장면들을 역사 속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진시황제의 부친 장량왕 이인의 경우에는 애초에 왕이라는 동떨어진 신락 같은 희망조차 없었던 처지였습니다. 그런 그가 왕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말로만 듣던 기적이 일어난 것이고 그 배후에 여부리가 있었던 것이다. 기적의 사나이 여부리는 시대의 풍나인 킹메이커였고 그가 아니었으면 진시황제도 등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진시황제 조정에 붙인 이인은 안국군의 20여 명의 아들 중 중간 서열이었고 그것도 본처가 아닌 첩의 자식인 서출이었던 것이며 할아버지 안국군조차도 장남이 아닌 소양왕의 둘째 아들이었던 것이다. 소양왕의 왕위가 장남에게 이어질 경우에는 아예 왕위에 대한 희망조차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양왕은 진나라 역사 중 최장기간의 군주로서 56년간 제위를 이었는데 그의 장남이 먼저 죽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진시황제 조정의 할아버지 안국군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현재 서울의 지명 안국동이 역사 속 안국으로 안국에 있는 산이 안산이고 성이 안성이며 양지가 안양인데 현재에는 각자 서로 멀리 떨어져 위치되어 있습니다. 평안도 안주의 군명을 밀성, 평원, 안북, 영주, 식성, 중반이라고 합니다. 이 역사 속의 안주가 천황님이 계셨던 곳과 훈패의 고죽구 관중의 장안 한양을 포괄하는 발간주인 박터였습니다. 여부리의 활약으로 안국군의 족장자가 된 진시황제의 부친 이인은 왕위를 물려받게 되었고 이분이 장량왕으로 진시황제 조정의 부친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재 이루의 기회를 얻어 왕이 된 장량왕의 행운도 여기까지였는지 왕위를 물려받고 3년 만에 요절하고
태자 조정의 왕위를 물려받으니 이분이 진시황제였던 것입니다. 노애의 반란. 이인이 장량왕에 즉위하면서 여부리는 이인을 지원한 공으로 진나라의 승상이 되고 문신후에 봉해졌으며 기원전 246년에 장량왕이 죽고 조정이 13세로 왕위에 오르자 상방이 되어 왕의 아버지의 버금가는 지휘라는 뜻의 중부로 불리며 왕을 도왔다. 문신후란 문주와 신주의 땅을 봉주로 가지고 있었던 제후입니다. 이들의 지명을 살펴보자. 문주, 함경도 문천의 본명을 매성 문주 이균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자산의 본명을 문성 태안 자주라고 합니다. 황해도 문화의 본명을 문성 유주 실영 걸구라고 합니다. 상기의 평안도 자산, 황해도 문화, 함경도 문천은 문성과 문주의 지명이 일치되는 곳으로 문주는 조금 더 광역적인 표현으로 문주에 있는 성이 문성이 됩니다. 이곳이 신시개천의 무대 천하의 중심 천조가 있었던 곳으로 이곳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천흥의 법이 시행되었던 천축구입니다. 이곳 천축인 천조를 둘러싸고 있던 지역이 무주로 이곳 무주는 속세의 법인 무력이 통했던 지역으로 그래서 문과 무로 이 두 지역을 구분했던 것입니다. 신주, 황해도 신천의 본명을 신주 신안 신성 화산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가산의 본명을 신도 가주 무령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가평의 본명을 가평 금평 병평이라고 합니다. 신주와 신도 가산과 가평은 동일한 제명의 다른 표기 방식입니다. 평안도 가산군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산천주에 봉두산 군의 북쪽 1, 2에 있는 진산이다라고 했고 가산군의 부르편에 천왕사 봉두산에 있다고 했습니다. 천왕사는 천왕이신 부처님 상제님이 대를 이어 계셨던 곳입니다. 봉두산이란 관중인 봉상의 진산으로 관중에 가까운 곳에 천왕사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247년 또는 246년에 장량왕의 뒤를 이어 13세의 진왕정이 왕위를 물려받지만 나이가 연소한 관계로 모친 조회에 의해 수렴청정이 펼쳐집니다. 수렴청정의 주인공은 왕의 모후인 조희입니다. 우리나라 어느 역사에도 수렴청정의 주인공은 왕의 모후인 태후였지 승상인 영의정이 정사의 주인공이 된 적은 없습니다. 즉 진왕정의 왕위 등극 이후 관례를 치르는 기원전 238년까지 정사의 주인공은 조희였으며 여부리는 승상으로 조희의 신하였을 뿐입니다. 현재에 조작된 역사는 조정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내린 명령이 자신의 무덤을 만들라는 지시라는 것입니다. 자, 우습지 않습니까? 조정은 수렴청정의 대상인데 자신 사후에 묻힐 무덤을 만들라는 지시를 과연 내릴 수 있을까요? 수렴청정의 주인공인 조정의 모친인 조희가 멀쩡히 살아있는데도요. 진시황 봉규의 진왕정은 기원전 238년 4월에 22살의 나이로 옹땅에 가서 관례 성인이 되는 것을 선포하는 의식을 거행해서 허리에 복음을 차고 성인이 되었다는 것을 전명했다고 합니다. 진나라의 법에 관례 의식 이후 왕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하니 진왕정의 관례 이후 수렴청정으로 모든 권력의 집중이었던 모후인 조희에게서 진왕정으로 권력의 이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을 알아야 여부리의 사통이 조작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장량왕의 사후 진왕정에 모친 조희는 많이 외로웠나 봅니다. 진나라는 그의 모국도 아닌 타국으로 궁중에는 많은 질투의 시선이 있었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진왕정의 생모로 수렴청정의 주인공이 아닌가, 즉 모든 권력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때 노예가 입궁하게 되는 것이며 조희의 권력으로 노예를 판관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아마 시군중 먹기였을 것입니다. 조희는 노예와 간통하며 그를 매우 총애하였고 결국 임신을 하게 돼 조희는 사람들에게 들킬까 두려워서 거짓으로 점을 치고는 처소가 불길하다는 가짜 점괘를 알리며 처소를 옮겨야 한다는 말을 진왕정에게 고하고는 진나라의 고도인 옹성 봉상에 있는 궁중으로 거처를 옮겼다. 기원전 238년 4월 기휴일 진왕정이 어머니인 조희가 있는 옹에 와서 관례를 치르고 검을 차는 성인식을 가졌다. 그런데 누군가가 노예가 사실은 판관이 아니며
조희와 간통하여 아들을 둘이나 낳아 숨겨 놓았고 조희와 모의하여 왕이 죽으면 자신의 아들을 후계자로 삼자고 했다는 것을 고발해 왔다. 이에 진앙정이 관리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신문하여 실정을 알아내도록 하였다. 이때 반란을 일으키려다가 들통이 난 노예는 왕의 옥새와 태후의 인장을 도용하여 옹현의 군사, 진왕의 호위군사, 관의 기병, 융적의 우두머리 및 가신들을 동원해 기녕국을 공격하고 난을 일으켰다. 이에 진앙정이 창명군에게 군대를 이어 노예를 공격하도록 명령하니 함양에서 싸워 수백 명의 머리를 베었다. 노예는 사지를 찢기는 고열형에 처해 조리를 널렸다. 노예가 조위와 간통하여 낳은 2명의 아들과 노예의 삼족 또한 모두 죽임을 당하였고 가신과 죄가 가벼운 자는 귀신령에 처했다. 결국 이로 인하여 자기가 박탈되었고 촉으로 쫓겨간 집이 4,000가를 넘었는데 방릉에 살게 했다. 자, 이제 진앙정이 관례를 치른 옹땅과 반란이 일어난 기녕궁의 정치와 위치에 대해 살펴봅시다. 첫째, 옹땅을 진나라의 고도라고 합니다. 이 옹땅의 비밀은 하봉기에 있었습니다. 흑수와 서화 사이는 옹주이다. 흑수는 관중에 오른 한강 황하이며 서하는 천황님이 계셨던 동경의 경주 남양이라고 했습니다. 이곳 옛 제후국 오나라의 땅이 바로 옹주였던 것입니다. 둘째, 진나라의 옹성을 또한 봉상이라고도 합니다. 춘정 병계랑문집 화산공을 인용합니다. 화산 남쪽 한강 북쪽은 조선의 성지이니 백옥경의 황궁궁걸 같아 평탄하게 사통오달 했네. 봉황이 우뚝하고 용이 나는데 하늘이 지은 형세 음양을 경유하니 아 도읍의 광경 그 어떠한가. 태조와 태종께서 창업하여 법도를 끼치시니 아 지켜나가는 광경 그 어떠한가. 태종이 창업한 곳은 바로 화성의 진산 화산 아래에 왕부가 있었던 곳으로 이 화산공에 봉황이 우뚝하고 용이 나는 듯이라고 화성의 진산 화산의 남쪽이 봉상이라고 알려주고 있고 그 봉상이라는 말의 어원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조대왕의 문집 홍제전서를 인용합니다. 홍제전서의 무대는 화성입니다. 제2수 봉상루 충루가 구중에 푸른 하늘에 날아 나오니 영력기도 운하수 위에 다리를 놓을 만하네. 봉황이 대궐들에 나는 건 다 성왕의 세대라. 축하소리 들려는 원일의 우서를 연주하도다. 우서는 우순이 지은 소학을 말한다. 바로 정조대왕이 앉아있는 한양장안의 중심 관중의 화성이 봉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시입니다. 셋째 구절에는 봉상의 어원적 의미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봉상의 현 차이나 발음이 펑샹이 되니 그 발음이 한양이나 범양, 함양으로도 표기한 것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에도 봉상이 어원적 역사적 의미와 함께 그 발음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진앙정이 관례를 치르고 노예의 반란이 일어났던 기녕궁이 어느 곳이었는지 또한 살펴보자. 그곳을 알아야 아왕궁과 진시황릉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동파 소식은 나이 28세에 처음으로 부임한 곳이 봉상무 태소 진예랑 밑에서 첨서 판관사의 벼슬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소식은 이때 둘러본 봉상부에 8곳에 관한 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바로 봉상팔관입니다. 봉상팔관의 제2수가 조처문으로 초반부를 인용합니다. 우뚝솟은 개원사 아마도 균형간의 옛 터인 듯하구나. 옛 건물은 쓸려 아무것도 없건만 옛 비석은 묻히어도 썩지 않았네. 한자를 기에서 기로 바꾸어 놓았지만 그렇다고 기녕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처문이 있었던 장소가 진목공 때의 기녕궁인 기녕관에 개원사가 들어섰던 것입니다. 소식의 능호되기를 또한 인용합니다. 일찍이 공과 함께 대에 올라서 바라보니 그 동쪽에는 진나라의 목공의 기년궁과 탁천궁이며 그 남쪽에는 한무제의 장양궁과 오저궁이며 그 북쪽에는 수나라의 인수궁, 당나라의 구성궁이 있으니 능호대에서 진나라 목공의 기년궁과 탁천궁, 한무제의 장양궁과 오저궁, 수나라의 인수궁과
당나라의 구성궁이 지척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정조대왕의 문지 홍제전서를 다시 인용합니다. 고전 번역원에서 가져왔습니다. 제6수 상림 식경. 해가 쌓이고 쌓여 저물어가는 하늘에 소소히 내리는 가벼운 눈이 가련도 하여라. 잠깐 사이에 산하를 두루 뿌리고 가니 옷 같은 나무와 꽃이 앞뒤에 그하구나. 이상은 동파 소식에 능호대기에 있었던 능호 모서를 읊은 것입니다. 정조대왕이 읊은 상림원이 한무제가 수축한 상림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식경의 제목이 능호 모설인 것을 보면 동파 소식에 능호대기의 능호대가 이 상림원에 세워졌던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조대왕의 무대는 한양과 북경인 관중의 화성으로, 이렇듯 진왕정의 무대 기념궁과 옹성은 정조대왕의 무대 화성과 일치되었던 것입니다. 넷째, 노예의 반란을 진압한 주인공이 창평군, 창문군이었다고 했으니 이들의 봉지가 어디였는지 또한 살펴봅시다. 전라도 창평의 군명을 굴지, 기양, 명양, 명평이라고 합니다. 창평의 군명 굴지란 고죽국의 지명으로 창평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동문선 17권에 나오는 설장수의 고추 가뭉이라는 시입니다. 조선의 개국공신으로 날리던 사람입니다. 고윤감 및 예전 창평고을, 용호대 앞에 옛날 황제의 서울, 한밤중 서늘한 바람이 가죽장막에 불고 한잠 맑은 이슬이 금경에서 나왔구나. 삼천 무사들의 호유도 장에 쓰시고 16천마도 성미에 담아졌네. 만리밖에 와서 행락하던 곳 슬퍼하노니 빈성엔 용기만 좌우 불조차 시들었구나. 조선의 개국으로 고려의 수도 중도 관중이 황폐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감흥을 읊었습니다. 그 중도에 가장 유명했던 두 지명을 읊고 있는데 묘하기도 고용관과 용호대입니다. 창평을 구제경인 삼제의 도비라고 합니다. 삼제가 있었던 제경은 왕부의 중심 관중이라고 했습니다. 노예의 반란을 진압한 창평군은 관중을 봉지로 가지고 있었으며 창문군이란 창주와 문주를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제후로 노예가 태원을 봉지로 가지고 있었다고 했는데 태원의 군명이 문성으로 문주를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창문군이 노예의 봉지 문주의 성인 문성으로 쳐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부리의 몰락. 장량왕부터 진왕정이 관례를 치르기 전인 12년 동안 여부리는 그야말로 권력의 이인자로서 모든 광명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예의 반란 이후 노예의 전횡을 처리하지 못한 여부리에게도 문책이 가해졌을 것입니다. 여부리가 노예와 직접 관련이 있었으면 삼족이 멸문지화되었을 것이나 여부리는 노예와 관련이 없었으므로 상국의 자리에서 물러나 시급인 낙양에서 생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부리가 봉주로 가졌던 낙양의 지명이 우리의 지명 어느 곳이었는지 살펴봅시다. 전라도 정읍의 군명을 정천 초산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이산의 군명을 초산 이주라고 합니다. 초산이란 제후국 초나라가 있었던 곳의 지명입니다. 초산이 군명인 신정 동국 여지스남 전라도 정읍의 누정을 인용합니다. 객관 서쪽에 있다. 서리의 기문에서 두건을 젖혀 쓰고 홀로 앉아 마음을 열어 외로이 읊조리면 소송하고 맷때리는 시끄러운 일은 아주 없어지고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에서 바람 쏘이는 흥이 완연히 있으니 아정과 백성들이 공을 애모하여 공의 관양을 취하여 정자 이름을 낙성이라 하고 그 오래도록 공을 잊지 못하는 뜻을 붙인 것이다 하였다. 전라도 정읍의 노정인 정자 이름을 낙성이라고 합니다. 바로 낙양의 성이 낙성입니다. 여부리가 진나라에서 상국으로 있었을 때에는 그의 배신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진나라 본국에서 떨어진 낙양을 시급으로 가지고 있었고 이곳에 한위조 연제초에 육국의 사신들이 드나들면서 여부리를 현재 말로 스카우트 하려고 하는 행차의 행렬이 진왕정의 기회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진나라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자의 반역행위가 됩니다. 진왕정은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앞편에서도 밝혔듯이 킹메이커 여부리의 직접
고래 당사자는 장량왕 2인이고 진왕정은 제3자입니다. 진왕정은 최대의 수혜자일 뿐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장량왕과는 입장이 달랐을 것입니다. 어느 날 여부리에게 진왕정으로부터 한편의 직서가 당도하였다. 짐이 보기에 당신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 낙양의 10만 호를 시급으로 받았는가? 노예가 이 궁에서 반란을 일으킬 때까지 최고의 자리인 상국에 있었던 자는 누구이며 왜 이들의 반란을 막지는 못하였는가? 당신과 당신의 모든 식솔들을 촉으로 이주할 것을 명하노라. 칙명을 받는 순간 여부리는 죽음을 감지하였고 곧 비상을 먹고 자살하였다. 촉은 노예의 반란무들이 유백한 곳으로 그것은 여부리의 죽음을 의미하고 여부리가 자살함으로 해서 그의 가족과 식솔 및 빈객들에게는 위해가 가해지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부리는 노예의 반란과는 관련이 없었으나 진왕정은 노예의 반란을 구실로 여부리를 실강시키고 자살에 이르게 했던 것이 역사의 실상입니다. 이로써 한 시대를 풍미했던 최고의 킹메이커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다.